예, 반갑습니다. 올해 1회차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죠? 요즘에 최근 경향이 1차 시험을 자꾸 난이도를 조금씩 계속 올리고 2차 시험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그랬어요. 작년에도 1회차 시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1회차가 조금 어려우면 또 장점은 또 2차 시험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1회차에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2회차에서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금 쉽게 출제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 몇 가지 오늘 오리엔테이션 조금 앞쪽에서 2차 시험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큽니다. 2차 시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 교재가 원래는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가지고 링제본을 해갖고 아마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이게 책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어저께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6년도 3회차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출 연도도 전부 다 체크를 다 해놨어요. 문제별로. 그렇게 해서 기출 연도별로 문제 패턴이나 유형들도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죠? 솔로몬 왕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도 너무 기쁘고, 그죠? 또 실패했을 때도 너무 절망에 겨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내가 진짜 1차 시험에 또 합격하고 이번에 또 붙어야 되는데 이런 좀 기쁨에 좀 이렇게 도취되어 있을 때도 내 마음을 잡아주는 말을 좀 적어와 달라 하니까 대장장이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적은 글귀가 칼에다가 이제 솔로몬 왕의 칼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잊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힘으로 이뤄낸 행복이라고 교만에 빠졌을 때 나를 깨워주는 날카로운 한마디. 이 똑같은 말인데요. 그죠? 상당히 부드럽기도 하고요. 날카롭기도 하네요.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또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좀 멘붕이 좀 옵니다. 2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 친구가 개인 가게를 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기분이 너무 좋고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알바생 빨리 뭐 일 있다고 집에 안 가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이럴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생각해보라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죠? 시험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60점 이상도 그죠? 이 또한 지나간다.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2차 시험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요.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의 마음은 이거죠. 그죠? 내가 2차 시험을 딱 계획해가지고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합격까지 스트레이트도 한 방에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직업상무사 시험은 현실은 좀 다릅니다. 현실은 막 산 넘고 물 건너고 막 되게 막 힘들어요. 폭풍우도 몰아치고 공부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2차 시험 자체가.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도 제가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2차 시험은 좀 노가다입니다. 개인이 조금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개인이 좀 외워야 되고 또 2차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형성이 많이 되면 될수록 또 역으로 또 이해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도 응용해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역경, 여기 원래 가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역경. 예, 밀렸네요. 그죠? 글자 크게 너무 크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인간이 역경에 이렇게 막 부딪혀요.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역경이죠. 그죠? 이 역경을 한눈에 띄는 외모, 되게 미인이시죠. 그죠?
미인입니다. 그죠? 넘치는 자신감. 그죠? 영화배우이자 모델. 육상선수이기도 해요. 육상선수. 왜 육상선수냐? 에이미 멀린스. 잠시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입술 두툼한 그 졸리나 안 졸리나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약간 이미지가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육상선수인데 두 다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조금 화면상 조금 떨어지게 나오는데 이 철입니다.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나서 그녀에게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두 다리를 절단했지만 희망을 품은 채 두 의적으로 뛰는 준비를 했던 에이미. 결국 미국 이제 비장애인 육상대회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또 세우고요. 그리고 피플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 50인에 선정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리가 없어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장애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이미는 장애와 역경요. 장애와 역경은 그것은 피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나의 자아를 깨우고 능력을 북돋는, 저희 복자가 아니라 북입니다. 그죠? 북돋는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가 없지만 저걸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본인이. 제 생각에 진짜 장애물은 억눌린 마음이다. 희망도 없는 마음. 인간은 누구나 역경을 겪는다.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마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누가 힘들다고요?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힘들거든요. 이 말 누가 했죠? 우리 기초상담 이론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역경의 대명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알프레드 아들러. 아들러가 한 말이에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힘든 거죠. 그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역경도 마음을 바꿔서 보면 어떻게 된다? 경력이 된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더 한 발짝 성장하는 어떤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데 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난 여기까지야 라는 수면제를 내 안에 작은 거인을 잠재워서는 안 된다. 이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기시험은 땡땡이 있어야 됩니다. 지급상사 실기시험은 여러분들 한 달이라는 게임에서 이미 또 일주일이 지금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죠? 한 달 안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시간 분배도 하셔야 되고, 또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현실적으로 주간반보다는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실제로 직장인 분들 합격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좀 권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점수 배정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담하기 비중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심리학도 비중도 높죠. 그죠? 이제 이쪽이 이제 그 6문제, 나머지 한 12문제. 그래서 18문제 정도를 출제를 합니다. 18문제. 그런데 18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19문제를 출제하거나 20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2, 3년에 한 번씩.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왜 한 문제를 더 출제를 하죠? 그럼 한 문제를 더 출제하면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리합니다. 수험생에게. 유리한 이유가 기출문제를 한 문제 더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합격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8문제를 출제하는데 한 문제를 더 출제했다는 것은 합격생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보하고 시장론도 이 두 과목을 한 번씩 흔듭니다. 이렇게
요 상담 심리도 또 흔들고, 이게 갑자기 상담 심리를 많이 출제하다가 갑자기 상담 심리를 한 5문제 정도를 줄여버리고 심리학을 8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시장 쪽도 정보론을 한 5문제 출제해버리고 시장론을 1문제만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시장론과 정보론은 또 가늠이 돼요. 정보론을 만약에 출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100% 이번 시험은 합격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 라고 100%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장론을 많이 출제했을 때는 합격률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정보론은 대부분 단순 암기들이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정보론 정리해 보시면 하루 정도만 집중하게 되면 거의 다 뗄 수 있어요. 정보론은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들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산업분류 그 두 쪽에서 무조건 한 문제 출제하고, 고용통계용어 쪽 있잖아요. 그죠? 계산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문제는. 그 다음 시장론이 조금 어려운데, 그죠? 수요 공급 파트 쪽.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하나가. 뭐가 바뀌었냐? 기존에 우리가 사례형 문제를 한 문제씩 출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떠문떠문 출제해왔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매 회차별로 무조건 사례형을 출제하겠다라고 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사례형 문제를 한 문제씩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례형 문제는 심리학하고 정보론, 심리학은 뭐 심리검사 해석하는 거 이런 거 약간 사례형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내기는 조금 어렵고요. 상담학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아니면 노동시장론에서 사례형으로 한 문제 출제되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험의 특성상 NCS의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상담학에서 사례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과거의 출제 패턴들을 보면은 그 REBT 쪽 있잖아요. 그죠? ABC 모형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몇 번씩이나 출제를 해왔습니다. 사례형으로. 그런 것들은 또 잘 봐두셔야 되고요. 사례형은 무조건 점수가 크다 작다. 점수가 커요. 요 속에 문제가 작은 문제가 소문제가 1, 2, 3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례형으로 박스에다가 지문을 냅니다. 내담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실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끝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내담자에게 적용할 상담 이론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REBT다 뭐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뭐 라포 형성을 충분히 로저스의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가겠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주에 또 뭐 이렇게 이 내담자를 상담하기에 적합한 상담 기법을 몇 가지를 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형을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만 알면은 사례형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이유는 사례형은 100%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이 없어요. 사례형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원리의 개념을 이해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되면 거의 다 부분 점수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사례형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나머지 문제들은 수준이 약간 쉽게 내고 사례형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출제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 대다수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례형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는요 이 6점짜리 문제가 제일 많았거든요. 12문제.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무조건 본인이 적은 답이 12문제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시험 치고 나면.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합격하겠다, 합격 못하겠다는 판단은 수험생한테 딱 물어봐서 한 18문제 중에서 12문제는 맞췄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12문제는 적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문제가 한 13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60점 근처의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례형 문제가 들어오면서 역으로 3점짜리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생겨 붙어요. 그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딱 봤을 때, 와, 이건 내 아는 건데, 바로 적을 수 있겠다. 딱 적어요. 그 맨 끝에 보니까 3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 6점짜리거든요. 세 가지 적으라 해도 2점, 2점, 2점.
네 가지 적을 해도 대충 이제 2점, 2점, 플러스 알파 점수 뭐 이렇게 보는데 이 3점짜리 문제가 나오면은 좀 깝깝하죠. 그죠? 4점짜리하고 3점짜리하고 4점짜리를 조금 더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 기본형의 문제들, 단순 암기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3점짜리나 4점짜리로 출제를 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적는 문장도 있죠. 문장으로 적는 것들은 전부 다 12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적으시오, 나열하시오, 쓰시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4점짜리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과목을 접근할 때요. 우리가 상담심리 파트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담심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2차 시험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심리정보시장을 잡아야 돼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왜 잡아둬야 되냐. 상담학은 엄밀히 따지면 범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분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기출문제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한 달 안에 나머지까지 다 하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주간반도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상담학을 하시면 되고 심리학 정보 시장은 반드시 제대로 잡아놔야 돼요. 왜 잡아놔야 되냐. 심리학 정보 시장 이 세 과목의 공통점이 뭐죠? 이 세 과목의 공통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상담학은 좀 문대거나 비비갖고 좀 이렇게 막 들어가도 뭐 이렇게 부분 점수라도 주는데 이 심리학하고 정보시장은 없어요. 그게 정답이거나 오답이거나 판명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두셔야 실제 합격을 하는데 상당히 큰 교두보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하고 시장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 디벼봐도 상담하기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보시장 아무리 열심히 다 훑어봐도. 그래서 정보시장을 역으로 우리가 앞쪽에서부터 수업을 진행해 오니까 역으로 정보시장 쪽을 먼저 잡고 거꾸로 공부하면서 올라오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진도가 앞쪽에서 나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시장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빨리 휘어잡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요 심리학하고 정보시장이 압도적으로 저게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단순 암기형들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암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이란 싸움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상담학은 기출문제 정도만 좀 해두시면 되죠. 그죠? 기출문제만.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상담학은. 왜 안 해도 되냐. 저도 예전에 막 여러 가지 상담학 문제도 막 찍어도 보고 막 이것저것 막 예상 문제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상담학은. 그리고 상담학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잖아요. 작년에도 한번 그 3회차 때 그 스피어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지능에서. 우리 교재에도 없고요.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반영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똑같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수평적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2차 공부를 하는 거 최소한 그 우리가 357로 보셔야 돼요. 2차 기출 문제는 357이거든요. 3이 뭐죠? 최근 3년치 기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출이 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들을 출제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들러를 집중적으로 출제했어요. 아들러의 이론이 특성요인 이론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아들러를 출제를 많이 했는데 또 작년에 사회적 분위기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이슈가 되면서 좀 트렌드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를 작년에 집중적으로 출제했는데 올해는 또 패턴이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들러 전에는 로저스를 또 출제를 계속 해왔어요.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출제하는 패턴이. 최근 3년치의 기출문제가 일단은 먼저 공략을 하셔야 돼요. 기출을. 최근 3년치만 하면은 기본 점수는 무조건 땁니다. 40에서 50점. 최근 3년치만 다 하면. 조금 더 받으면 한 51점 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년치를 하셔야 돼요. 5년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좀 애매하죠. 그죠? (5년치)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58점, 57점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끗 차이는 뭐냐? 응용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대에서 또 적거든요. 자기가 조금 역량이 좀 뛰어나다, 응용 능력이 있다, 좀 여러 가지 사고력이 좀 있다, 그러면은 5년치 마셔도 합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 7년치를 하게 되면요, 무조건 63점 이상은 나옵니다. 7년치를. 이 말은 7년치를 하라는 뜻인데, 참고로 3년치까지 하잖아요. 그죠? 여기 분량이 제일 많죠. 그 다음 제 나머지 5년치까지는 분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반복 기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5년치에서 7년치까지 가잖아요. 그죠? 요거 2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3분의 1이, 이게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여기 문제들이 계속 반복 출제되면서 왔기 때문에 매번 출제할 때마다 빠질 거 아니에요. 신규 출제 문제가. 여러분들 매번 우리 여기 기출 문제들 출제할 때마다 신규 문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예요. 매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좀 대기 어려운 문제들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규 문제는 어쨌든지 비벼서 적으려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 답안지 적을 때 원래 자기가 답을 안 적는 그 코너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 이제 매너죠. 그죠? 이게 출제자한테 배려를 한 거예요. 출제자 이거 고맙죠. 그죠? 이렇게 딱 체크해 주니까. 근데 일부러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지 비벼서 적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지. 그래서 가능한 7년이 좀 안정적이다. 우리 직업상담사 기출문제는 패턴이 2007년을 시점으로 해서 2007년 이후와 2007년 이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2007년 이전은 실무형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어요. 그때는 70점 만점이었어요. 30점 워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 이후로 전부 다 실기형, 이 필답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술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론적으로 막 더 어려워진 거죠.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단 제가 기출문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출문제를 하는데 동일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 이게 시각을 다르게 적용시키면 새로운 답안이 될 수도 있어요. 답안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르게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새로운 답안으로 적을 수 있는 스킬, 그거를 이제 통합적 사고인데 그걸 좀 길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한 150문제 정도,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는 120에서 150문제는 소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다를 직업상담사 전체 과목 중에 120에서 150문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 합격권에 다 듭니다. 그런데 한 120문제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300문제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패턴으로 교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요 3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제 상담학은 흐름을 잘 잡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끊겨버리면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학은요, 비교해야 돼요. 전부 다 짝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짝이 있죠. 그죠? 여기 주제 있고요. 뒤집으면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정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대쪽은 득템이 되니까 오히려 한쪽을 제대로 정리하는 연습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분석에서는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작년 3회차 때 직무 분석 파트에서 뭐 한 문제를 또 냈기 때문에 직무 분석은 작년 3회차 때 심리학을 많이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심리학이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5문제 정도로. 상담학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직무 분석에서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드디어 작년 3회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기존에 1년 반 동안 노사관계론을 출제를 안 했거든요. 근 2년 가까이. 작년 3회차 때 던노베 시스템 이론에서 환경 3가지를 출제했어요. 기술적 특성, 제품 예산 및 시장 제약, 그리고 각 세력 간의, 각 주체 간의 세력 관계, 그 3가지 정도는 출제했거든요. 노사관계 쪽에서. 노사관계 쪽에서는 한번 출제를 했잖아요. 그죠? 16년도 3회차 때. 그러면 17년도 1회차 때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노사관계 쪽은. 한 문제 정도만 혹시라도 생각을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앞쪽에 노사관계 쪽은 잘 출제를 안 하는데 2년 만에 또 작년에 출제를 생뚱맞게 또 출제를 한 거죠. 한 번씩 찔러요. 이거를 한 번씩. 정보론은요 두 글자밖에 없어요. 암기입니다. 시장론은 노동 수요 공급 쪽 파트 있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 수요 탄력성 문제하고 한계 생산성은 그쪽에 거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겁니다. 그것만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산하는 문제 또 몇 개 안 보고 나머지 임금 실업 노사관계로는 무난하죠, 그죠? 이건 무난합니다, 거의. 동차 합격생들, 제가 기존에 동차 합격을 하는 학생들만 체크를 해서 전화로 직접 물어봅니다. 어떻게 공부했냐? 또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동차 합격생들의 공통점, 실제로 살아있는 소리들,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나만의 암기 노트. 그러니까 당군화도 있어요. 당군화는 실제 교재를 보면서 교재에서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가서 외워서 쓸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밑줄을 긋고 외워두셔야지. 이해가 됐는데도 막 불필요한 부연 설명들이 교재에도 있어요. 그것까지 막 다 외워가지고 쓰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답이 아니라 노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답이 안 돼요. 딱 키워드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해가 빠른 문장들이 있어요. 또 똑같은 단어지만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나에게는 더 친숙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암기가 더 빨라요. 그리고 자기 글씨는 개판이라 하더라도 잘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잘 알아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싹 정리를 해놓는 거. 이거는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조그마한 그 수첩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쫙 적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면서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우리 여기 2차 하시는 분들만 제가 가입을 시키는데 여기 들어가면 자료들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 실기 문제만 또 이렇게 문제만 쫙 빼놓고 그는 여러분들 프린트 해갖고 이제 공부하면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계속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파일 내놓고 우리 논리를 풀다 이 교재 자체를 60p로 60p 그럼 60p면 앞뒤로 하면은 한 30장 정도 되겠죠. 30장으로 또다시 압축해 놓은 또 그 노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정리를 이제 자기만의 좀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밴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 기출문제만큼 완벽하게 정리했다. 357. 머릿속에 항상 357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 10일 전 독서실에 집중했다. 이게 저희 여기 구청 독서실에 끊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지 10일 동안은 시험 치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은 마지막 일주일이 최고 중요합니다. 학교의 당락은 전부 어디에 결정되느냐? 시험 치기 일주일에 몰아서 하니까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산업인력공단의 특징입니다. 막판에 몰아서 쳐야 돼요. 근데 이 최소한 10일에서 10일 넘게 정리가 되려면은 그 앞에 내용이 이런 암기노트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노가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막판에 밀어붙일 때 탄력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논리적 사고, 통합적 사고.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논리적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차 시험은 논리적 사고의 기법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좀 그저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2차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1차는 막 난해하기 때문에 그죠? 헷갈릴 수 있지만 2차는 명백하기 때문에 논리가 있어야 반드시 통합이 생깁니다. 논리가 없으면 통합이 생기지가 않아요. 논리가 없으면 통합적 사고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 통합적 사고는요, 앞뒤가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앞뒤가. 시장론의 문제하고 상담학의 문제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마찰적 실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죠. 그죠? 자발적 실직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비자발적 실직자의 심리 상태를 상담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상담학에서 또 연결 짓는 이런 것들은 비자발적이란 개념을 모르고 자발적 실업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상담학 문제인데 이건 노동시장이야 상담학이야 막 이러거든요. 이 통합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고력은 논리력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은 논리력입니다. 그리고 5번 간절했다. 저거는요, 저 5번은요 1, 2, 3, 4번을 다 무너뜨립니다.
5분만 있으면 이 간절했다는 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거든요. 저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점심시간 때 잠시 지금 낮에 스터디반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반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답안지 작성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벌써 치고 다음 벌써 상담학 절반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스터디반에서는 스파르타예요. 300 보셨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막 그냥 화살하고 창이 날아옵니다. 호랑이가 간절해 보입니까? 닭이 간절해 보입니까? 둘 다. 오, 둘 다. 그죠?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이 간절하든 간에 간절한 쪽이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다음 장은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누가 간절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닭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닭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예? 그죠? 그죠? 일단 지나가려. 그죠? 그죠? 닭이 한 말입니다. 그죠? 자, 논리적 사고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로 하거나 논리적 사고를 하느냐. 이건 생각이죠. 그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건 말이지요. 그죠? 근데 문자로 표현하는 게 글입니다. 그죠?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거든요. 맥락이 같습니다. 저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은 의사 전달입니까? 의사 전달입니까? 의사 전달이죠.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이 왜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제자는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득형의 문장들이거든요. 설득은요. 설득을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사소통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답이 막 나올 수 있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멘트.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써본 적은 없을 거예요. 써먹은 적은 없을 겁니다.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육하원칙이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의사 전달을 할 때 육하원칙의 어느 원칙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지 하나라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죠? 다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하원칙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뭘 것 같아요? 논리하고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논리하고는 뭐가 제일 관련이 있겠습니까? 왜 나왔죠? 그죠? 또 어떻게든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오,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멘탈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죠? Y와 타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 교재 맨 앞장을 보십시오. 답을 정해놨잖아요. 예. 그 없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되죠. 그죠? 이 Y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육가원칙 중에 Y와 타우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적어야 돼요. 문장으로 글을 적어야 됩니다.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래프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근데 상담학 문제를 막 박스를 그리고 적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상담학과 심리학은. 막 박스 그려가지고 다 생략해버리고 서술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박스만 그려가지고 비교식으로 막 표 그리시듯이 심리학 파트 뭐 극대수행 검사와 습관수행 검사 박스 그려놓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났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당신 외워가지고 박스 그려가지고 그대로 적었지. 당신이 지식을 언어로서 제3자에게 설명한 건 아니잖아.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문장이란 거는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제3자가 글을 읽었을 때도 그 내용을 이해가 가야 돼요. 근데 박스용으로 그렇게 키워드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해놓으면은 제3자가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구성을 하는데 문장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최소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몇 행식이겠습니까? 영어로 치면 가장 안정적인 최소 단위의 문장 3형식이죠. 영어 시간이 아닌데 그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세 개가 들어가야 가장 안정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업 상담 시험은요, 고맙게도 주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학은요, 주어가 상담자이면 내담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답 다 보시면 상담자이면 내담자예요. 왜냐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야 상담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들만 출제하기 때문에 상담자이면 내담자밖에 없어요. 주어는. 그 주어는 이제 득템이 된 거예요. 날아갔습니다. 그죠? 근데 심리학 파트는 상담자를 뭐라고 하죠? 검사자라고 표현해요. 내담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검사를 받는 사람,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 검사자와 수검사로 나뉩니다. 특히 여러분들 심리 검사 파트에 가서 용어를 쓸 때 상담자가 내담자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일단은 디스카운트예요. 거기에 맞는 용어들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동의어가 많아요. 피검사자, 피험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하게 이 두 단어만 딱 분리를 해갖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제 노동시장론은 누구죠? 사용자 아니면 근로자. 이 두 명이에요. 끝이에요. 노동법은 우리 2차 시험에 없기 때문에. 정보론은요,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어는 우리는 저절로 생략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what이죠. 맞습니까? 서술어는 how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주어는 전부 다 언의가거든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답을 연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게 문장의 기본 틀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뭐냐? 키워드는 이거예요. what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주어하고 서술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는요, 두 문자나 이런 식으로 소스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암기는 전부 다 서술을 중심으로 암기가 됩니다. 서술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저는 아는 거는 많은데 적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첫 번째 고민이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벽을 넘어서야 될 게 내가 아는 거하고 실제 적을 때 내가 적지 못한다. 그 말은 이 원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알면은 다 적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what하고 how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why입니다. 때로는 이 문장을 적고 부연 설명을 할 때 why에 대한 이유를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문제 패턴마다 적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안 적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 사항이에요. 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유만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요 세 가지로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논리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2차 시험은요, 문장은 간결하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문장을 명확하게 적으래요.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간결체로 적으세요. 명확하게 적으세요. 어떻게 적으란 말이죠?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그죠? why와 how로만 적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간결체가 됩니다. 자동으로 명확해져요. 쟁점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를 할 때는 where, who, when 이거는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 뭐 윌리엄슨이 언제 태어났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전혀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의 축, 이게 why와 how가 이 세 가지가 뭉쳐지게 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논리적인 글들은 전부 다 요 세 가지로만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웃긴 거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다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질문을 합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Why로 묻는 거죠. 그죠? 그죠? 또는 구조화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죠? 이 what을 묻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해서 쓰시오. 상담 기법은 how. 그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how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질문 자체가 why와 how로 되어 있어요. 네, 약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장은 눈빛이 많아서 만장일치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